오늘 이 이슈를 금시장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는 반도체 신기술과 중국 해저금광 발견이라는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회피하려 하는가? 저는 금을 보는 핵심을 언제나 기술 뉴스가 아니라 리스크의 체감도에서 찾습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을 공개하고 대량 양산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공급망과 생산 체계가 증명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CPU 성능 개선, AI 연산 성능의 큰 폭 향상, 발열 관리 구조 개선, 고해상도 카메라 지원 같은 스펙은 소비자에게는 체감 성능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첨단 공정과 패키징, 신뢰성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국면이 대개 시장 전체에는 낙관을 주지만 동시에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승자 독식이 심해지고 규제와 제재, 공급 차질 리스크가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은 이런 구조적 불확실성이 누적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HPB 패키징 같은 고부가 패키징을 외부 고객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은 파운드리 경쟁이 단순 미세 공정에서 패키징, 발열, 신뢰성, 수율의 종합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주식시장에는 테마를 만들지만 금시장에는 안전자산 선호의 상시화라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순간에도 금이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서사는 강해지지만 그 성장의 대가로 지정학과 금융의 갈등축이 더 굵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흐름 위에 중국의 금자원 확보, 그리고 외환 포트폴리오에서의 미국 국채 축소와 금매입 확대 같은 움직임이 어떻게 얹히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 가격을 결정하는 건 한 줄 뉴스가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 자산을 어디에 쌓아두는가라는 선택이며 지금 그 선택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 인근 해역에서 매장량 약 562톤 규모의 해저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숫자만 보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금이 더 나온다는데 금값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금시장은 원자재 중에서도 구조가 독특합니다. 금은 소비재가 아니라 통화의 그림자이자 신뢰의 저장고로 거래됩니다. 즉, 단기 가격은 광산 생산량보다 훨씬 더 큰 변수, 바로 중앙은행과 기관자금의 포지셔닝, 그리고 달러, 실질금리, 지정학 리스크의 결합에 의해 움직입니다. 562톤이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발견이 보여주는 국가 전략입니다. 해저 자원은 단순 채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양 통제, 공급망 안정, 기술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원 기반 통화 영향력까지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중국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광산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금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탐사 이후 상업 생산까지는 인허가, 투자, 인프라 구축, 해저 채굴 기술, 환경 규제, 수익성 검증 등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당장 금값을 누르는 공급 쇼크라기보다 중국이 금을 계속 쌓아갈 명분과 동력을 강화하는 재료로 읽히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누적 매장량이 커지고 특정 지역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향후 중국이 금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도권은 시장에서 금을 단순 상품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보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금은 공급 증가 뉴스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금 시장의 핵심은 수요의 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수세가 아니라 중앙은행, 국부펀드, 장기 기간의 매집이 가격 하단을 받치고 있다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급이 늘 수도 있다는 소식보다 누가 얼마나 사들이고 어디에 보관하며 무엇을 대체하려 하는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해저 금광 발견 뉴스는 역설적으로 금 시장에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중국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더 깊게 편입할 가능성. 둘째,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정학적 마찰과 공급망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신호는 모두 금의 중장기 강세 논리를 강화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금이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됐다는 흐름이 유지되는 한 하락은 더 느리고 반등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점점 학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은 단순한 투자 취향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샀다, 얼마를 팔았다 보다 왜 그 방향이 합리적인가입니다. 미국 국채는 달러 체계의 핵심 안전자산이지만 동시에 금리 정책과 재정 여건, 그리고 지정학 갈등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정치적 갈등이 커질수록 달러 자산은 제재 리스크라는 새로운 변수를 안게 됩니다. 반면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지만 누구의 채무도 아닌 자산이며 결제 시스템과 무관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상대적 매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포트폴리오 재편은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이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달러 의존을 낮추고 실물 기반의 준비자산 비중을 올리겠다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연속적으로 금을 순매입했다는 흐름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중앙은행의 매입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비가역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외환 보유액이 큰 국가가 금 비중을 조금만 올려도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합니다. 즉, 비중 조정이라는 말이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의 구조적 바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금값을 떠받치는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중앙은행 매입은 가격 하락 시 매수 강도가 커지며 하단을 지지합니다. 둘째, 시장은 이를 보고 조정은 매수 기회로 인식해 개인과 기관의 추종 매수가 붙습니다. 셋째, 금 가격이 일정 레벨을 지키면 다시 심리적 지지선이 형성되어 변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장기 자금 유입을 촉진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매입은 가격 자체뿐 아니라 시장의 프레이밍을 바꿉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투자은행들이 금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이 결합하면 금은 더 이상 위기 때만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시대의 코어 자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이 강세를 보일 때도 단기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달러 반등, 실질 금리 변동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급반등하거나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국처럼 규모가 큰 주체가 국채를 줄이고 금을 들리는 선택을 지속한다면 금 시장에는 구조적 매수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금의 조정은 깊이가 얕아가지고 회복은 빨라집니다. 요약하면 과지고 회복은 빨라집니다. 지금 금값을 떠받치는 힘은 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 배분이며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금의 가격 체계 자체가 한 단계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금 목표가를 온스당 4,900달러로 제시했다는 대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숫자에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왜 지금이 상승장의 중반부라고 보는가입니다. 상승장의 초반은 공포가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전쟁, 금융불안, 시스템 리스크가 안전자산 선호를 급격히 키우면서 금이 튀어오르죠. 그런데 중반부는 다릅니다. 구조적 자금이 들어오며 가격이 비싸 보이는데도 하락할 때마다 매수가 붙습니다. 즉, 가격이 아니라 포지션이 시장을 끌고 가는 국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근거도 결국 이 구조를 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금 투자 포지션이 충분히 과열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동합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관은 보험을 더 오래 들고 가려 합니다.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말이죠.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매입, 달러 자산에 대한 경계심, 국가 단위의 준비자산 재편이 더해지면 금은 단기 재료보다 장기 수급이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로 변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금이 급등할수록 조정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달러가 반등하거나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금값 상승과 국내 체감 금값은 환율 변수로 갈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 국제금이 올라도 국내 원화금값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면 국제금이 횡보해도 국내 금값은 튈 수 있습니다. 셋째, 금 투자 수단별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소 상품, ETF, 적립식 상품은 스프레드와 수수료, 유동성, 과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 투자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실전 체크리스트는 단순합니다. 나는 금을 왜 사는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달러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 해지라면 매수 타이밍보다 보유 전략과 분할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
금을 수익만으로 보지 말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승장의 중반부는 보통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낙광과 경계가 동시에 커지고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끝났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구조적 수요가 유지되는 한 그 조정은 종종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4,900달러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금이 다시 전략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는가이며 그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금의 추세는 단기 소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오를 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온스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익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가정입니다. 한국의 채광 금값은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이 곱해져 결정되고 여기에 거래 수단별 프리미엄과 스프레드가 더해지면서 실제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내러티브가 강해질수록 국내에서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가 상승하면 국제금이 횡보해도 국내 원화 기준 금값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국제금이 상승해도 원달러가 하락하면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이미 금 플러스 달러의 복합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으로 들고 가면서 동시에 환율 변동을 싫어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투자 수단, 환해지 여부, 원화 상품 구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프리미엄과 유동성입니다. 국내 금 시장은 시기마다 체감 프리미엄이 달라집니다. 수요가 특정 채널로 몰리면 실물 시장의 매입 매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거래소 기반 상품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싶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실물 선호가 확대되는데 이때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프리미엄이 빠르게 정상화되며 국제금이 올라도 국내 실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금과 비용 구조입니다. 같은 금이라도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서 붙는 부가 비용이 다르고 과세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목표로 한다면 매수 시점의 가격보다 총 비용과 매도 편의성, 유동성 리스크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단기 급등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접근이 유리합니다. 중앙은행 매입과 지정학 리스크가 추세를 지지하더라도 금은 항상 달러와 금리의 단기 변동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활용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둘째, 목적에 따라 보유 비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을 수익으로만 보면 조정 때 흔들리지만 보험으로 보면 조정은 리밸런싱 기회가 됩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가격 괴리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제금이 움직였는데 내 매수 채널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면 그 순간 금을 사는 행위는 금을 사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방향을 틀리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잘못된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의 포트폴리오 재편, 해저 금광 발견, 투자은행의 목표가 상향 같은 뉴스가 겹칠 때 시장은 흥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금이 오르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로 금을 들고 가는가입니다. 환율과 프리미엄, 비용 구조까지 함께 설계할 때 금은 비로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은 더 이상 위기가 오면 잠깐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환경에서 국가와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상시적으로 편입되는 전략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첨단 공정, 패키징 경쟁이 보여주듯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정교해지고 그만큼 규제, 제재, 공급망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중국의 해저 금광 발견은 공급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원 확보 경쟁과 장기 전략을 드러내며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을 들리는 흐름은 금 수요의 질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며 상승장의 중반부를 언급하는 것은 시장이 단기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 수급을 근거로 금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예측보다 행동 체크리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본인의 금 투자 목적을 문장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나는 금을 수익을 위해 산다인지, 나는 금을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산다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면 매수 타이밍도, 보유 기간도,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이라면 단기 조정은 불편한 사건이 아니라 리밸런싱 기회가 되고, 수익이라면 조정 구간에서의 손절, 분할 매수, 현금 비중 관리 같은 전술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 시장에서는 금을 반드시 금푸스 환율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금이 올라가도 원달러가 내려오면 국내 수익률은 제한되고 국제금이 횡보해도 원달러가 오르면 국내 금값이 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을 산 순간부터 투자자는 달러 변동성도 함께 들고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금 비중을 결정할 때 환율 민감도까지 포함해 총 리스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수단별 프리미엄과 비용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물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만 메인 매도 스프레드가 크고 프리미엄 변동이 있습니다. 거래소나 금융상품은 유동성과 편의성이 있지만 수수료와 괴리, 그리고 상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에 관심이 폭발하는 국면에서는 특정 채널 가격이 과열되기 쉽습니다. 이때 금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는 반드시 국제금 움직임 대비 내 채널 가격이 과도한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이 꼭대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꼭대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매입이 이어지고 달러 자산에 대한 경계가 커지며 지정학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환경이라면 금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더라도 이전보다 높은 레벨에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 급반등, 미국 금리의 예상 밖 강세, 위험자산 랠리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둔화가 겹치면 금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방향성에 베팅하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라. 금은 한 번에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오래 들고 갈수록 유리해지는 설계형 자산입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금으로 기울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국면에서 성과를 만드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